숲과 정나무. 데이비드 로지의 연말일기. 12월 6일 토요일. 한국에 온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다. 일산이라는 곳에 거처도 구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원어민 영어 강사로 취직도 하게 되었다. 나보다 반년 먼저 이 땅에 자리 잡은 토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토니와 나는 아일랜드 고레이에서 같은 칼리지를 졸업했다. 그가 내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토니는 2년 전부터 세계 일주 여행 중이었다. 그는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반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아마도 평생 그곳에서 오래된 냉장고나 오디오를 고치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노인들의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들으면서 주말이면 펍에 죽치고 앉아 맥주나 홀짝이면서 그렇게 늙어갔을 것이다. 토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가본 국가 중 가장 환상적인 곳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아무도 잠들지 않으며 또 밤이 전부인 나라라고도 적었다. 과연 그의 말처럼 이곳은 밤이 낮보다 훨씬 더 밝은 세상이었다. 늦은 밤 오피스텔 커튼 사이로 파고드는 네온 사인과 사람들의 말소리. 내가 살던 고레이는 밤 10시만 넘어도 음료수 하나 살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은 새벽 1시에도 치킨이 배달되는 나라였다. 치킨에 피자까지 덤으로. 그것도 전화한 지 30분 만에. 정말이지 환상적이지 않을 수 없다. 12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학원 영어과에서 처음으로 회식을 했다. 나와 같은 원어민 강사인 에버와 찰리, 그리고 영어과 부장인 김 선생과 다른 4명의 한국 선생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모두 친절했으며 유쾌했다. 처음 삼겹살 집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쌈장을 빼면 음식도 모두 훌륭했다. 한데 오늘은 좀 과음을 했다. 맥주를 마실 때까진 좋았는데 그 뒤부턴 좀 괴상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맥주잔 안에 다른 작은 잔을 넣고 함께 마시는 것이었다. 뉴저지에서 왔다는 찰리는 그것을 제조라고 가르쳐 주었다. 다, 다 마시고 난 뒤 딸랑딸랑 꼭 잠 부딪히는 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게 4번 딸랑딸랑 했더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삼겹살 집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엔 호프집이었고 그 다음엔 노래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호프집에서도 노래방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무슨 원한 맺힌 사람들처럼 술을 마셔댔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고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술을 많이 마시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보니 아니었다. 이곳 사람들에 비해 고래의 어른들은 그저 한떨기 채송화와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딸랑딸랑 아직도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만 같다. 12월 16일 화요일. 오늘도 또 술을 마셨다. 오늘은 중등과정 선생들의 전체 송년회 자리였다. 오늘 역시 사람들은 내일고 태성과 지구가 충돌하기라도 하듯 급하게 또 쉴 새 없이 술을 마셔댔다. 찰리는 무념무상 계속 호프집 천장만 바라보았다. 나는 2차로 간 호프집 화장실에서 기어이 토를 하고 말았다. 한 선생이 내 등을 두들겨주면서 웃음 띤 얼굴로 계속 무슨 말을 했다. 찰리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토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번 마셔보자. 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다. 12월 19일 금요일. 젠장, 또 송년회다. 이번엔 학원 전체 송년회란다. 이 나라 사람들은 가족들도 없는 인간들이 맞는 것 같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 송년회라고 또 마신다. 오늘은 양주에 와인,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셨다. 비빔밥이 유명한 나라라더니 과연 뭐든지 비비고 섞는 거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다. 새벽 2시에 3차가 끝났는데 원장과 부장 선생들은 4차를 갔다. 그들은 살아있는 좀비 같았다. 12월 22일 월요일. 또 마셨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 오늘은 학원을 옮기는 최 선생의 환송 술자리였다. 아니, 사람이 떠났는데
왜 술을 3잔까지 마셔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왜 누가 누굴 떠났는지 알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루고 만단 말인가? 정말이지 알 수 없는 나라다. 12월 23일 화요일. 결국은 속병이 나고 말았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더니 찰리가 해장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 아니, 이 인간들은 정말 유저지 태생이 맞단 말인가? 술로 술을 푼다는 게 세상 어느 나라가 그런단 말인가? 내가 인상을 찌푸리자 찰리가 말했다. 그게 다 여기서 배운 거라고. 12월은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다고. 벌써 약해지면 어쩌냐고. 나는 갑자기 아일랜드 고레이가 그리워졌다. 펍에서 마시던 맥주가 그리워졌다. 따랑따랑 소리도 안 나고 무언가 섞지도 않은 순수하고 조용한 그 맥주 맛이. 안녕하세요. 책과 정나무의 정나무입니다. 오늘은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라는 단편 소설집에서 한 편을 먼저 읽어봤습니다. 제가 작년쯤에 글쓰기 모임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뭐 글을 쓴다고는 하지만 이때까지 그냥 책 한 권 낸 게 전부고 딱히 스스로가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고 이럴 역량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뭔가 글쓰기를 잘 하는 사람이라서 글쓰기를 가르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함께 이제 글을 써나가는 사람 이런 정체성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글을 쓰고 모임을 진행하면 저도 예전에는 안 해봤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고 올해도 진행을 했고요. 올해 한 6월 여름부터 올해 한 11월 초까지 5개월 정도 기간 동안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나에서 출발하는 글쓰기고요. 이게 모임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제가 모임 제목을 나에서 출발하는 글쓰기로 잡은 건 참여하는 분들이 이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 스스로한테 주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글의 소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장소나 공간이나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 그리고 나의 일상 나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내 마음속 이런 곳에 글에 되게 글 쓸만한 좋은 소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쓴다면 그냥 세상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잘 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후련해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잘 알게 되고 그렇게 글을 쓴 만큼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임을 진행했고 또 이 글쓰기란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되게 끙끙대고 또 스스로 난 왜 이것밖에 못 쓰나? 이런 자학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런 쉽지 않은 지난한 글쓰기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글쓰기의 재미도 알게 되고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 글쓰기의 맛이랄까? 그런 것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글쓰기 모임하면서 뭐 문장은 이렇게 주어와 수로가 맞아야 되고 비유는 어떻게 써야 되고 문단은 이래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써온 글에 공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새 들어서 조금씩 생각하는 건데 사람이란 게 그냥 어떤 개인 단위로는 어떤 자기 완결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연결돼 있고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이란 것도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서 글을 쓰면서 자기 마음을 잘 알게 되고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이란 게 어떤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쓰고 이렇게 해도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공감받고 지지받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힘든 게 사람이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글쓰기 모임에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받는 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성장하는 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써온 글을 막 두 번, 세 번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글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모임을 진행할 때는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는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뭐 대답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더듬더듬 짐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모임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공감이란 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말처럼 쉽지 않고 머리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이런 일이란 거를 느꼈고, 앞으로도 그런 공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삶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하려고 했으면서 쌓아가야 되는 게 그런 공감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임을 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한 분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얻어갔겠지만 저도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진행자로서 새롭게 배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다들 평범해 보이지만 그 글을 써온 내용을 보면 이제 자기 인생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되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써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진짜 막 한 편의 드라마나 한 편의 책이나 그렇게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되게 감동적이고 절절하고 또 다채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봐선 모르지만 저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취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갈고 닦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글쓰기 모임을 통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그 사람들의 삶이나 사람들의 내면을 잠시나마 이렇게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다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저마다의 삶을 살지만, 저마다 나름대로 인생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왔다는 점에서는 그냥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그런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니라서 이 모임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냥 나름대로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선입견이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틀 같은 걸 저희 나름대로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뭐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견을 형성하게 되는데,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깨지는 것도 경험하고 또 사람들의 글 자체도 항상 제 예상을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써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 이 사람 글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래서, 아, 그냥 몇 번의 글쓰기 모임에서 그렇게 크게 나아지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그 몇 번 안 된 글쓰기 모임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막 성장하고 예전에 자신이 써왔던 글보다 더 좋은 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글을 써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맨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인상이
글쓰기 모임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이 써온 글도 그렇고 항상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게 있고 항상 내가 나한테 안 보이는 그런 바다 아랫부분에 잠긴 빙하 같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되게 부지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조심할 건 내가 선입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편견을 가진 것 자체가 그런 편견에 가려서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똑바로 못 보고 또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똑바로 못 보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바라본 시각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사람이 글을 쓸 때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어떤 글을 쓸 때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내가 그 글을 마치 처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을 쓰는 것처럼 매번 글을 쓰면 되게 새롭고 신선한 시각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을 대할 때도 매번 그 사람을 새롭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그런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은 다행스럽게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총 7편의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매번 모임에도 잘 참석해 오시고 글도 되게 성의껏 꼼꼼하게 써오셨어요. 은유 작가 아시죠? 은유 작가가 정말 역량이 뛰어난 작가인데 그분이 글쓰기 모임을 자주 진행하시는데 그분이 글쓰기 모임을 개설하면 신청했던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써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막 속상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뭐 은유 작가 모임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글을 되게 성실하게 써오시고 한 편도 빠짐없이 써오시고 또 이게 저녁 시간 당상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이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온라인상으로라도 계속해서 참여를 하시면서 글을 꾸준히 써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일정이 있어서 글쓰기 모임에 못 오실 때면 글이라도 딱 진짜 성의껏 쓰셔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쓰기 모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복받은 모임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모임을 했는데 또 그 모임에서 참여하신 분 중에 또 마음을 내셔가지고 막 케이크도 사오시고 뭐 와인도 사오시고 막 그래서 조촐하게 잔치 비슷하게 마지막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서로 이때까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소감이 어떤지 그런 걸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소감을 듣는데 사람들이 또 그 소감도 되게 막 진실하게 자신이 글쓰기 모임에서 어떤 부분이 성장했고 어떤 게 좋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되게 막 정성껏 성의껏 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하는 자리도 되게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사람들의 소감을 소개를 해드리면 글쓰기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내 내면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말을 말할 수 있게 됐다. 또 글쓰기가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자기 수행의 도구란 걸 느꼈다. 못 모르고 모임에 참여했다가 글도 몇 편 쓰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주제를 겨루기 하듯 썼다. 쓰고 나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볍다. 이 공간에서 나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나로 가득 찼던 마음에 타인의 말을 들을 공간이 생겼다. 멈췄던 글을 다시 쓸 수 있어서 기뻤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냥 글쓰기 모임 참여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저한테 선생님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도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또
모임에서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만큼 정말 우리가 써온 글을 정성 들여서 읽어주신다. 그렇게 누군가 내 글을 정성스럽게 읽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모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간에 제가 이 모임에 들여왔던 마음이랑 노력이랑 이런 게 막 힘들었던 게 그분 말 한마디로 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임 자체를 제가 이끌었다기보다는 그냥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주체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함께 만들어간 모임이었고, 사람들이 이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글쓰기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을 드러내고, 그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을 내면하고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리고 되게 성심성의껏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해서 이런 글쓰기란 걸 매개로 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그냥 이 글쓰기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고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글 쓰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는데 신경 쓰느라 글을 많이 못 쓴 면이 있는데 제대로 못 쓴 면이 있는데 나도 앞으로도 글 계속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마음도 생겼었어요. 글쓰기 모임 참여하신 분들께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에 서두가 좀 길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기호 작가의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소설들로 이루어진 단편 소설집입니다. 제가 이기호 작가님의 소설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냥 몇 편을 읽으면서 느낀 게 소설이 참 재밌다. 그러면서도 이 전달하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기호 씨의 단편 중에 최미진은 어디로? 라는 단편을 본 적이 있는데 소설의 주인공이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작중화자가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서 자기 책이 팔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작가들은 책 내고 나서 자기 책이 막 중고로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공들여서 썼는데 이 중고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사실 그렇게 썩 마음이 좋지만은 않죠. 어쨌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 작가의 책은 그냥 중고로 되팔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책들을 중고로 파는데 덤으로 끼워서 주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거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자기가 그 책을 사면서 그 판매자를 직접 만나러 가는 그런 게 이 책의 내용인데 소설가가 자기 중고책 판매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이런 설정이 되게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왠지 저는 이 소설 속의 화자가 진짜 실제로 이기호 씨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유치하고 뭔가 엉뚱하고 이런 것들이 왠지 진짜 이규호 작가가 실제로 자기 이야기를 쓴 것처럼 해놔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고 작중의 화자가 자기한테 어떤 휴식 시간을 얼렁뚱땅하면서 막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막 웹서핑하고 그 웹툰 조석 씨가 쓴 마음의 소리 보면서 막 킥킥거리고 이런 게 소설에 나와 있어서 이게 뭐야 하면서도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소설의 종반에 가서 그 도달하는 메시지는 결코 우습거나 가벼운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우리가 보통 소설이라고 할 때
형식미와 아름다운 표현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는데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깨고 아주 자유분방하고 읽기 쉬운 소설을 쓰세요. 근데 되게 훌륭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그렇게 읽기 쉽고 재밌고 가볍게 소설을 전개하면서도 인간관계와 타인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도달해내기 힘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이 소설집은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읽으실 수 있어요. 소설 한 편 한 편이 되게 짧기도 하고 또 워낙 가볍게 전개돼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고 나서 뭔가 마음에 여운이 남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소설을 좀 읽어 드릴게요. 마주 잡은 두 손. 그 여자의 경우. 가슴은 떨렸지만 어쩌나.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그녀는 늘 지갑이 얄팍했다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그 나머지를 위해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계속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네. 편의점 계산대에서 새벽을 맞을 때마다 그녀는 하루하루 자신의 용돈 기입장에 앞으로 벌어야 할 돈과 모자란 돈을 적어 나갔다네. 20살, 맨드라미 같은 봄날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광화문 대형 서점에 나가 오랫동안 책을 훑어보는 일이었다네.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대형 서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설책과 시집과 희곡책을 읽어 나갔다네. 사고 싶은 책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용돈 기입장의 숫자들을 떠올렸다네. 4월이 가고 5월이 가도록 그녀는 단 한 권의 책도 사지 못한 채 외롭고 쓸쓸하게 숫자들의 목에 긴 줄을 매달아 터덜터덜 기숙사까지 걸어오곤 했다네.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그녀는 신간 코너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책 한 권을 발견했다네.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괜스레 그녀의 마음은 활랑거렸다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작가의 책이었다네. 표지가 눈에 띄는 것도 내용이 새로운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계속 그 책에 마음이 갔다네. 아무도 찾지 않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네. 어쩐지 그 책과 자신이 같은 처지인 것만 같았다네. 그러나 어쩌랴. 그녀의 지갑엔 당장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네. 책을 놓고 돌아서서 몇 걸음 떼다 보면 다시 그 책 앞으로 가 있고 서점을 몇 바퀴 돌아도 다시 그 책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네. 해서 그녀는 생애 최초로 책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네. 가슴은 떨렸지만 어쩌나 그 책을 가져야만 마음이 진정될 것만 같았다네. 손끝이 바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꾹 참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낡은 가방 속에 책을 넣었다네. 한 발 두 발 서점 출입문을 향해 걸어 나가던 그녀의 마음은 아득해져 갔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려 노력했다네. 저 문만 나가면, 저 문만 나가면 그녀는 이를 앙다문 채 그렇게 속갯말을 했다네. 그리고 막 출입문을 나서려던 찰나 누군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네. 그 남자의 경우 다짜고짜 덥석 어쩌나. 첫 책을 낸 그는 사흘 내내 광화문 대형 서점에 나가 자신의 책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첫 독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네. 3년 내내 붙잡고 있던 소설이었다네. 출판사를 찾지 못해 이곳저곳 헤매다가 간신히 그야말로 간신히 세상에 나온 책이었다네. 그의 소망은 소박했다네. 자신의 첫 독자를 만나 꾸벅 인사를 하고 뒤돌아 도망치는 것. 그는 그저 그 사람의 얼굴이 궁금했을 뿐이라네. 그것이 전부였다네. 그 역시 커다란 인연이니까. 그러나 어쩌지? 사흘 내내 기다리고 있어도 그의 책을 훑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네. 그의 책 앞에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도 없었다네. 그는 지쳐갔지만 그의 책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쉬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네. 그렇게 닷새가 지난 오후 무렵 한 여자가 그의 책을 훑어보기 시작했다네. 그 모습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네. 기다려온 인연이 찾아온 것만 같았다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녀는 들고 있던 책을 그 자리에 놓고 긴 한숨만 내쉬었다네. 자리를 떴다가 한참 후에 다시 책 앞에 돌아오기를 반복했다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네. 그녀는 쉬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 떨려왔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그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책을 가방 안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네. 자신의 첫 책을 훔쳐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네. 하지만 어쩐 일일까? 그는 화가 나지도 노여움이 일지도 않았다네. 마치 자신이 책을 훔친 것처럼 그것을 들킨 사람처럼 가슴만 뛰었을 뿐이라네. 그녀는 한 발 한 발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갔고 그 뒤를 서점 직원 한 명이 따라가는 것이 보였다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네. 그는 서점 직원보다 더 빨리 이 사람 저 사람과 어깨를 부딪혀가며 그녀를 향해 뛰어갔다네. 머릿속은 계속 아득해져 갔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네. 그리고 다짜고짜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출입문을 밀치고 뛰어나갔다네. 어쩐지 자신이 원고지가 아닌 삶 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네. 그가 낸 첫 책의 제목은 마주 잡은 두 손이었다네.